프롤로그 -1 시대가 떠나다. 저는 이해찬입니다. 아니, 이해찬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베트남 호찌민의 한 병원에서 저는 숨을 거뒀죠. 78해를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시대를 견뎌낸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78년이 대체 뭐였나 하는 거죠. 국무총리도 해봤고 장관도 했고 당대표도 지냈습니다.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던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제가 태어난 1948년 이 땅은 폐허였어요. 일제에서 해방됐지만 남과 북으로 찢겼고 곧이어 전쟁이 터졌죠. 제 또래들은 모두 그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배울 곳도 변변찮았어요. 하지만 우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서울 하늘에 조기가 내걸렸다고 하더군요. 국회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들이 추모하는 건 이해찬 개인이 아니라 이해찬이 살았던 그 시대라는 걸요. 우리가 함께 견뎌낸 그 세월 말입니다. 왜 끝까지 정치를 놓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이 넘어서까지 베트남까지 가서 회의를 해야 했냐고요. 대답은 간단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평생 무언가와 싸우며 살았는데 갑자기 멈추면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제가 평생 외쳤던 말들입니다. 거창해 보이죠. 하지만 결국 이 말들의 뜻은 하나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배고프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한 사람의 기록이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투성이었고 때론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1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1948년 충청남도 청양. 저는 그곳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피난 갔던 일, 총소리가 멋지않던 밤들, 돌아왔을 때 집이 반쯤 타버린 모습? 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어린 자식을 업고 산속을 헤맸던 그 공포를 저는 평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가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이 척박해서 수확이 형편없었습니다. 보리, 조, 피 같은 거친 곡식들을 섞어서 밥을 지었어요.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죠. 그나마도 어른들이 먼저 드시고 남은 걸 아이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무서웠어요. 추위를 견디는 게 쉽지 않았죠. 초가집 지붕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아궁이에 뗄 나무도 부족했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기억이 나요. 형제들끼리 서로 붙어서 잤죠. 그게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배고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안 가져온 아이들이 운동장 구석에 숨었죠. 부끄러워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넣은 도시락이 창피했거든요. 그래도 가져온 게 어디냐며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가난했어요. 월급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해라. 공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교과서는 형이 쓰던 걸 물려받았습니다. 너덜너덜했지만 소중했어요. 호롱불 밑에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죠.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출세할 거라고 하셨죠. 출세?
그때 그 단어가 의미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거였어요. 대단한 꿈이 아니었죠. 그저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동네 어른들은 가끔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죽었다는 이야기, 마을이 폭격당했던 이야기, 가족을 잃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분들 얼굴엔 늘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비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만둘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공부해야 이 집안이 산다고요.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품팔이를 했습니다. 방학 때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고 돈을 벌었어요. 학기 중엔 새벽 신문 배달을 했죠.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청양에서 서울대 간 사람이 있냐고들 하셨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걱정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서울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상경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에 짐을 실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죠. 늙고 주름진 그 손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은 충격이었습니다. 건물도 높고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았죠.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여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걸요. 판잣집 동네가 있었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 가난했던 겁니다. 2장 마이너스 억눌린 청춘. 서울대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하는 곳일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됐어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었죠. 교수님들도 조심스러워하셨고 학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캠퍼스를 배회하는 정보원들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면 되지. 굳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 싶었죠. 부모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자식이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친구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물었어요. 해찬아, 너는 어느 쪽이냐고요? 침묵할 거냐, 함께 싸울 거냐고 물었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싸우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죠. 잡혀가서 고문당한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과자가 되면 출세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선택했습니다. 함께 싸우기로요.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비겁한 제 모습이 싫었던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이더군요. 이렇게 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밤에 몰래 모여서 등사기를 돌렸죠. 손에 잉크가 묻고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새벽에 그걸 캠퍼스에 뿌리고 도망쳤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1975년 처음으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잡혀간 거예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밤을 새웠죠. 취조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다행히 그때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받았죠.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셨죠.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자가 되려고 공부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 걱정만 끼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고요.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대학 시절 내내 감시를 받았습니다. 미행도 당했고 전화도 도청당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세상이었어요. 동기들 중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고시 공부에 전념하겠다며 운동에서 손을 뗐죠. 이해했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싸우자던 약속은 뭐였나 싶었죠. 유신시대는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싸워도 변하는 게 없었죠. 때론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정말 옳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친구들과 밤새 토론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었어요. 답을 찾기 어려울 때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시대가 끝날 거라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3장 민주화, 그리고 환멸. 1987년 6월이 왔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명동 성당 앞에서, 시청 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독재 타도를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그 속에 있었죠. 목이 쉬도록 구호를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낯선 사람과 어깨동무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계층도,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었죠. 그날 밤,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수용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10수년 동안 싸운 보람이 있었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죠. 군부 세력은 여전히 강했고 기득권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40살의 나이였죠. 서울 강북구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국회에 첫 출근하던 날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유치장에 갇혔던 사람이 이제 법을 만드는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국회는 실망스러웠어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었고 구태연했죠. 민주화가 됐다는데 국회 문화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배 의원들은 후배들을 함부로 대했고 불합리한 관행들이 판을 쳤어요. 초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발언 기회도 적었고 법안을 내도 통과되기 어려웠죠.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인가 싶었습니다. 거리에서 싸울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말 많고 고집 센 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선배들한테 대들기도 했고 불합리한 관행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어떤 분들은 조언하셨죠. 정치는 타협이 예술이라고, 원칙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 이룬다고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타협해야 할 것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고집이었죠. 교육 문제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제가 가난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집안 형편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뛰어다녔죠. 재선, 3선을 거치면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정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무리 옳은 주장도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때론 물러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참는 게 어려웠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타협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원칙을 저버린 걸까 고민했죠.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국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민주화 이후가 더 어렵다는 거였어요. 독재 정권과 싸울 땐 목표가 명확했죠. 타도할 대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합의를 만들어야 했어요. 민주주의란 게 이렇게 복잡하고 더딘 과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설득하고 타협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인내심을 배워야 했어요. 사장 마이너스 교육개혁의 무게. 2000년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52살이었죠. 장관직을 맡으며 무게감을 느꼈어요.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잘못하면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불평등한 구조였어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한 거죠. 아이들한테 쉴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엄청났죠. 학부모들이 불안해했어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면 뭘 하냐고,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맹비난했죠. 학력 저하를 초래할 거라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공격했어요.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새벽까지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봤죠. 이 정책도 논란이 컸습니다. 학원업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영업권 침해라고 소송을 걸었죠. 일부 학부모들도 반발했습니다. 왜 정부가 학원 시간까지 규제하냐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했어요. 매일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방송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돈 없어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죠. 제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 정책 덕분에 여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 세대가 나약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공부를 안 한다는 식의 비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이들한테 여유를 주려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방향만큼은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쉬면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놀면서 배우는 거죠.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었어요. 부작용도 있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생겼죠. 교육부 장관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사교육 문제였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 애썼지만 사교육 시장은 더 커졌어요.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건드리지 못한 거죠. 이 문제만큼은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자신해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했다는 거요. 정치적 계산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5장 마이너스 국가의 무게. 2004년 6월 국무총리에 임명됐습니다. 56살이었죠. 총리직은 무거운 자리였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부 전체를 총괄해야 했으니까요. 장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이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대안으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됐어요. 저는 이 일을 책임지고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수도권 주민들은 반발했고 야당은 정치 공세를 퍼부었죠. 언론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난, 지역 이기주의라는 공격이 쏟아졌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었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봤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밤새 협상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했고 당내 반대파들을 달랬죠. 때론 고함을 질러야 했고 때론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정치는 정말 소모적인 일이었습니다. 총리 시절 가장 외로웠던 건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총리가 앞에 나서서 책임져야 했어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이었죠. 언론 앞에 서서 사과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했어요. 신문에 제 비난 기사가 나오면 아내가 슬퍼했죠. 자식들도 아버지가 욕먹는 걸 보기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했어요. 내가 정치를 하느라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했죠. 세종시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했어요. 결국 2007년 세종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종시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완벽하진 않았죠. 여러 문제점도 있었고 보완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씨앗은 뿌렸다고 봅니다. 총리 시절을 돌아보면 화려함보다 고독함이 더 많이 기억납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영광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총리의 역할이었으니까요. 6장- 당 대표 마지막 승부. 2017년 69살의 나이에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어요. 이 나이에 당대표를 하겠다고요. 저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이 위기였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죠. 당시 당내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친노 비노로 나뉘어 싸우고 세대 갈등도 컸어요.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지지율은 바닥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당을 하나로 묶겠다고요. 싸우는 걸 그만두고 힘을 합치겠다고요. 쉽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당원들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목이 쉬도록 외쳤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소통이었습니다. 당내 모든 계파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의원들도 만나고 지역 당원들도 찾아갔죠. 그들의 불만을 듣고 요구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전략을 짜는데 강점을 보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젊은 의원들은 저한테 배우려 했고 야당도 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했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했어요. 중간이 없었죠. 제 스타일이 확실했으니까요. 할 말은 하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선거에서 이기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권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했어요. 때론 원칙을 굽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비판받았습니다. 원칙 없이 권력만 추구한다고 정치 구단이라는 게 결국 술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서운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리더의 자리는 외로웠습니다. 결정은 혼자 내려야 했고 책임도 혼자 져야 했어요. 잘 되면 모두의 공이었지만 잘못되면 제 탓이었죠. 그게 리더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당대표를 마치고 물러날 때 후련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건 자신할 수 있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으니까요. 7장- 평화. 그리고 마지막.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평화통일 문제는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았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꾸준히 일했습니다. 통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거라고 믿었죠.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각국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어요. 때론 지치기도 했죠. 이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후배 정치인들한테 자주 당부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라고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매일 지켜내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쉽게 포기하고 금방 좌절하더군요. 정치가 힘들다고 비난받기 싫다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 속상했죠. 정치는 원래 그런 겁니다. 견뎌내는 게 정치인의 자질이에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쉽게 피곤해졌어요. 병원에서는 쉬라고 했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026년 1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차였죠. 주변에서는 만류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굳이 가야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호찌민에 도착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고 가슴이 답답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78해를 살았으니 충분히 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자식들, 손주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동지들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함께 싸웠던 친구들, 같은 꿈을 꿨던 동료들. 베트남 호찌민의 병원에서 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오후 2시 48분이었죠. 78회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버텨낸 사람들.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죠. 너무 고집스러웠고 때론 독선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외로울 때도 버텨냈어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 독재 시절의 억압, 민주화의 감격,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고된 과정. 모두 제 삶의 일부였죠. 저는 단지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죠. 배고팠고, 억눌렸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버텨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버텨낸 사람들이에요. 평화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평생 그 꿈을 꿨는데 결국 보지 못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어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강물은 굽이치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이 평화도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역사는 영웅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에 의해 이어지죠.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끝까지 버틴 사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